아프간인들은 보통 이 전쟁을 아프가니스탄의 소련 전쟁이나 아프간 지하드로 참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소련의 베트남 전쟁으로 불리며 러시아인들은 이를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는 단순히 아프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단순히 베트남이나 단지 남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갈등은 1979년 크리스마스에 시작되어 추가로 9년 동안 계속되어 이로 인해 25천 명 이상의 소련 병사들이 사망하고 무수히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공산주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개입이었으며 무자히딘들은 자신들이 신을 대신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련에게 이 침략은 결정적이고 끈질긴 게릴라 군대를 물리치지 못하는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80년 초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전략무기 제한 협상 두 조약에서 철회하여 냉전 시대의 두 대국 사이에서 진행 중인 군비 제한 협상과 합의가 붕괴되었습니다. 그 후 여름에는 미국과 다른 65개 국가들이 모스크바 올림픽 게임을 보이콧했습니다. 외국의 간섭이 장기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이 캠페인은 사망과 파괴를 초래하고 이미 진행 중인 내전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사기가 떨어진 러시아군의 철수는 더욱 USSR의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세계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1730년대의 제국주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중앙아시아가 처음으로 차르의 러시아의 주목을 받았고 확장 프로그램 동안 지역의 점진적인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가 서쪽의 우랄 산맥에서 동쪽의 태평양까지 그리고 카프카스와 크림으로 남쪽으로 진출하면서 세르비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1830년대 후반에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826년부터 1828년까지의 러시아-페르시아 전쟁 이후 러시아는 테헤란의 정부 원로들에게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1837년에는 페르시아 군대가 서부 아프가니스탄의 헤라트를 점령하려 할 때 러시아의 고문들과 용병들이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행했습니다. 영국 인도의 수도인 캘커타와 인도 내 영국 영토를 감독하는 동인도 회사의 본부에서는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독립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개입하겠다고 위협하며 그들은 성공적으로 페르시아의 철수를 강요했지만 영러 관계에 관해서는 이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대게임의 시작을 알렸는데 이것은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두고 러시아와 영국 제국 간의 경쟁이었지만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영국 라즈가 통치하는 인도 북부 지역 그리고 그것의 불명확한 경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제하게 되면 인도에서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1838년에 영국과 동인도 회사의 군대가 먼저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여 러시아의 위협을 중립화하기 위해 행동하였습니다. 영인도 군의 국경 통과 전 아프간인들은 수도 카불에서 러시아 사절 접견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6년 크리미아 전쟁 말에 영국과 프랑스에게 모욕적인 패배를 당한 차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9년 러시아의 국경이 아프가니스탄 북쪽 국경에 도달했다. 영국 라즈는 1878년에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외교 사안을 통제하는 권한과 같은 여러 허용 사항을 얻은 후 3년 후에 철수했습니다. 그레이트 게임이 끝나고 앵글로 러시아 협약이 결국 체결된 것은 1907년까지였습니다. 영국은 중앙아시아와 북부 이라크가 러시아 제국의 영향력에 있다고 인정했고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과 남부 이라크가 영국 제국의 영향력에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두 왕국은 독일 제국에 대항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함께 뭉쳤습니다. 그 후 1919년에 아프간 군대가 영국 인도로 국경을 넘어 반란을 선동하자 조약은 붕괴되었고 영국은 세 번째 영아프간 전쟁에서 다시 한번 침략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합의의 결과로 아프간은 영국의 통제에서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부터 1978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은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외부 국가들의 요구와 그들의 근접 이웃들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1933년에 왕위를 계승한 후 모하마드 자히르 샤 왕은 그의 전 총리이자 사촌인 모하마드 다우드 칸이 1973년에 쿠데타를 일으킬 때까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했습니다. 사우드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척결, 사회 현대화, 그리고 여성의 해방을 통해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반대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은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으로 이동하여 파키스탄 비밀 서비스에 의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후에 아프가니스탄 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두 사람, 굴부딘 헥마티아르와 아흐마드 샤 모수드가 있었습니다. 20년 후 둘 다 무자히딘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공산당, 즉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과의 불화 이후 다우는 그들의 지도자 레오니드 브레즈네프가 보낸 소련 고문들을 해고했습니다. 이는 소련 연방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이 곧 서방과 동맹을 맺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1977년사 월 다우드의 모스크바 국빈 방문 중에 왔습니다. 브레즈네프가 나토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권력 확장에 항의했을 때 다우드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반박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당신이 우리나라 운영과 아프가니스탄 고용을 지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할지언정 행동과 결정에선 자유로울 것입니다. 인용 끝. 다우드는 떠나기 전에 브레즈네프의 손을 흔들도록 격려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저항의 표시는 그가 후회하게 될 결정이었습니다. 1978년 봄에 공산당의 고위 멤버가 암살당했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우드는 위험을 감지하고 단속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4.25 혁명은 PDPA에 의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우드와 가족이 대통령궁에서 총격을 당했다. 소련은 쿠데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브레즈네프는 이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소련인 누르 모하메드 타라키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다우드의 죽음은 비밀로 유지되었고 다우드가 건강 문제로 사임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소련의 깃발과 같은 빨간 깃발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다우드의 시체는 30년 후에 발견되었고 그는 2008년에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타라키가 PDPA를 이끌던 시기에는 마르크스주의 개혁이 주된 과제였다. 교육이 촉진되었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강제 결혼의 금지와 여성들이 베일을 쓰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여성의 권한 강화였습니다. 정부는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 내에는 타라키가 이끄는 칼키스파와 보다 중도적인 그룹인 바브라크 카르멜이 이끄는 파차미스파 두 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파벌에 따라 분열되었습니다. 바브라크 카멜과 다른 파차미스파 지도자들이 타라키와 칼키스파의 총리 하비즐라 아민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소비에트 연방과 빠르게 동맹을 맺었지만 많은 소비에트 외교관들은 칼키스파의 아프가니스탄 변화에 대한 열망이 곧 보수적인 사회와 종교적인 대중들로부터 반란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칼키스파는 파차미스파에 대한 체계적인 박해를 시작했는데 이는 소비에트 연방이 덜 급진적이고 변화에 대한 접근이 더 느린 파차미스파 세력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인 아프간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는 너무 급격했습니다. 토지 개혁은 지역의 필요성이 무시되었음을 의미하며 해방된 여성의 개념은 집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믿는 이슬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는 분노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파르참 구성원들이 추방, 청산, 처형되었습니다.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칼크 국가는 주로 프리카르키, 감옥에서 10,000명에서 27,000명 사이의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정치학자 올리비에
로이는 타라키아민 시기 동안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계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현대화 개혁은 이슬람 교리와 직접 충돌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1979년 초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란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최초의 소련은 미국 반대 정권인 호메이니가 동맹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그 지역에 유사한 극단적인 신념을 가진 국가들에게 그들의 원칙을 수출하는 정책으로 호메이니는 신의 무슬림 병사인 아프간 무자히딘에게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불경스러운 PDPA와 그들의 소련 지지자들을 혐오했습니다. 타라키는 반대파에 대한 단속을 명령하고 그는 이를 아프간 이해관계 보호 서비스라고 명명한 비밀 경찰을 구성했습니다. 수천 명의 아프간인이 감금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일어나기 시작했고 1979년 3월에 헤라트시에서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자히딘들로부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의 외침이 들려왔고 수백 명의 아프간인들과 소련 고문들이 살아있는 채로 찢겨졌으며 남성, 여성, 아동들이 타라키의 오른팔인 하페주룰라 아이민의 명령에 따라 고문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아이민이 난동을 부리는 동안 타라키는 소련에게 인력과 무기에 대한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자신들의 무슬림 인구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소련이 소련 버전의 베트남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묵살되었습니다. 소련의 수상인 알렉세이 코시긴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육군을 투입하는 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력이 투입되어도 국가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브레즈네프는 개혁을 완화하고 아민을 총리직에서 해임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완전한 소비에트 개입이 인용하면 우리의 적들, 당신의 것이든 우리의 것이든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979년에 쿠바에서의 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에 타라키는 모스크바에서 브레즈네프를 만나 일부 소비에트 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헤라트 반란이 정부와 반체제 저항 세력 사이에 공개적인 반란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전국이 전쟁에 휩싸였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아민은 타라키의 암살 시도를 피하고 대신 일부 군관들의 지원을 받아 타라키를 체포하였습니다. 타라키는 1979년 10월에 감옥에서 질식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프간 매체는 타라키의 살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가 병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아민이 지휘를 맡았지만 정권은 붕괴 일로에 있었다. 모스크바에서는 소련군 파병 문제를 논의했다. 아민은 광신적이고 무능한 지도자로 보였지만 미국과 중국이 파키스탄과의 동맹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무자히딘을 후원하고 있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강경파 콜키 공산주의자, 아민을 보다 온건한 파르차미 공산주의자 바브라크 카말로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련군 최고사령부 총장인 니콜라이 오가르코프 장군은 장기적인 게릴라 전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지만 그의 두려움은 무시되었고 아프가니스탄 점령은 간단하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민의 혁명 정부는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기 없음은 원치 않는 개혁, 무질서한 행정, 실패한 경제, 경찰의 잔혹함, 그리고 사람들이 반이슬람 정책으로 보았던 것들의 결과였습니다. 칼키가 단 20개월 동안 통치하는 동안 아프가니스탄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후퇴했다. 이제 소련은 개입 없이는 아민 정부가 무자히딘에게 넘어가고 나라가 소련의 적대적인 행정에게 잃어버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점령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기본은 당열이었습니다. 주요 도시, 공군 기지, 공급시설, 핵심 경로를 장악해 국가를 안정시킵니다. 둘째,
아프간군을 요새 지키는 의무에서 해방시켜 시골에서 반란군과 직접 싸울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아프간군에게 정보, 포병, 공중 및 물류 지원을 제공합니다. 넷째, 현지 인구와의 최소한의 접촉. 다섯째, 소수의 소련군 사상자를 받아들이고. 여섯째, 반대파가 패배했을 때 소련군의 철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프간군을 강화합니다. 12월 초에는 카불 북쪽의 바그람 공군 기지에 이미 여름부터 400명의 병력이 주둔해 있던 곳에 1,500명의 병력이 파견되었습니다. 아민은 그들이 자신의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고 믿었기에 이 배치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공중 지원은 12월 중순에 작전 준비를 시작하였고, 기동화된 소총 부대들이 조립되어 소비에트 연방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국경에 위치한 집결 지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지상 및 전술 항공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련은 행동 개시 준비를 마쳤다. 소비에트의 움직임은 1979년 크리스마스에 시작되었고, 병력과 장비의 대규모 공중 수송이 개시되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 국제적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다. 소비에트 방위부 장관인 드미트리 우스티노프가 내린 공식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의 국경은 지상 및 공중에서 제40군과 공군의 부대에 의해 오후 1500시에 건너가야 한다. 투르케스탄에 배치된 공수부대와 함께 소련의 서쪽 및 남쪽 부대들도 진입했다. 적어도 2개의 연대에서 약 4,000명의 병사들이 장갑제 타고 카불로 이동했으며, 더 작은 그룹들은 신단드와 칸다하르로 이동하였습니다. 아민은 일주일 전 소비에트에 도움을 요청한 후 모든 군사적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12월 23일에는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공식 신문인 러시아의 프라브다 신문이 아프가니스탄에 전투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민에게는 이미 모스크바에서 병력 요청이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소비에트 공수병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민은 러시아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DRA 군사참모총장에게 병력 지원을 지시했다. 그는 소비에트의 진정한 동기를 모르고 있었으며, 그를 거기서 더 쉽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실로 카불의 가파른 언덕 위에 있는 타르즈베그 궁전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츠나즈 특수부대는 1979년 12월 27일에 강력하게 요새화된 궁전을 습격하였고, 아민은 그의 가족과 고문들과 함께 사망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의 칼키스 지도자 하비줄라 아민이 이제 죽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PDPA의 파르참 파벌의 지도자인 브라바크 카말이 동유럽에서 망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소련에 대한 비난은 신속했으며, 이를 방어 능력이 없는 나라에 대한 침략으로 보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지미 카터는 이 침략을 인용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하고, 1980년 1월 2일에 전략무기 제한 협상 2조약에서 철회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소련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 달 말까지 34개의 무슬림 다수 국가들, 이 소련의 개입을 비난하고 소련군의 즉각적이고 긴급한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파키스탄 등 아프가니스탄에 우려되는 이웃국도 포함됩니다. 특히 미국은 무작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소련이 주변국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는 것을 부추길 것이라고 믿었다. 카터는 무역 금지를 시행하였고, 66개 국가들 이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을 통해 반군들에게 무기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련의 침공 이전에 미국,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리비아, 쿠웨이트 모두 반군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했지만, 지금은 지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두 개의 육로와
하나의 항공로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진입한 소련군은 빠르게 국가의 주요 도시, 군사기지, 전략시설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아민의 잔혹한 통치에서 나라를 해방한 구원자로서 인식될 것으로 예상했고 무자헤딘들이 즉시 항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의 존재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와 국민주의 감정만을 더욱 격화시켜 더욱 반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적군은 싸움을 아프간인들에게 맡기려고 노력했지만 종종 그들 자신이 적대 행위에 휘말려들고 도시의 불안, 라시카르라고 알려진 부족군, 때로는 반란을 일으킨 아프간 군대 부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점령의 첫 날들 동안 카불의 거리에서 소련군에 대한 공격은 흔했고 그들은 종종 밝은 낮에 시민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공급 트럭과 장갑 차량이 계속 이 나라로 밀려들었다. 단지 몇 주 만에 5만에서 6만 명 사이에 레드아미 병사들이 도착했습니다. 바브라크 카말이 이끄는 새로운 행정부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4천 명 이상의 민간 자문관과 기술자들도 도입되었습니다. 칸다하르와 헤라트와 같은 도시에서는 간헐적으로 밀란이 발생했습니다. 쿠데타 직후 아프가니스탄 북부와 동부의 게릴라들이 공격을 확대하여 충성스러운 아프간 군과 충돌했습니다. 카멜은 그의 정권을 영광스러운 4월 혁명의 새로운 진화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임시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고문, 박해, 처벌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 통합에 실패했다. 많은 아프간 사람들의 눈에 그는 여전히 소련의 꼭두각시로 보였습니다. 봄이 되자 아프가니스탄에는 8만 1,000명의 레드아미 병사들이 있었다. 소련의 개입, 2달 후인 1980년 2월 카르말 주도의 정부에 대한 반란인 세 번의 후트라는 주요 반란이 카불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의 이슬람주의자와 좌파주의자들이 참여했다. 대규모 체포로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사망하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소비에트의 아프가니스탄 동부 팍샤로의 진출은 소비에트 대대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런 다음 4월과 5월 이 소비에트 군인들과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 동맹국들이 시위하는 학생들 수십 명을 학살하면서 또 다른 도시 반란이 다시 한번 위험한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전쟁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비에트 군인들이 적이나 두슈만이라고 부르던 아프간 무자히딘들은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져 산악지역에서 게릴라 전쟁을 벌였고 소비에트는 도시와 주요 통신 라인을 통제했습니다. 제베고 공수부대와 동등한 7개의 기동 소총사단, 이 몇 개월 안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진입했고 총 8만 5천 명의 병력, 이 카불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소비에트는 모든 도시와 주요 통신 경로를 빠르게 통제했지만 적대적인 시골을 배회하고 있는 무자히딘을 물리치기 위한 도구와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적을 유인하는 데 실패한 소비에트는 적과의 교전에 실패한 후 그들의 불태운 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땅, 농작물, 농장, 관계 시스템, 가축을 대량으로 파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00만 명 이상의 아프간 사람들이 집을 떠나 파키스탄과 이란의 국경을 넘어가서 그들이 크기가 상당한 난민 캠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명예로 그리고 순교를 이루는 방법으로 보는 적과 싸우는 것은 소비에트 군과 아프가니스탄의 젊은 신병들에게 무서운 그리고 가혹한 경험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사람들은 무신론과 그들의 믿음 부족이 가증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무자히딘과 아프가니스탄 대부분의 인구에게 혐오받았습니다. 적대적인 외국 땅에서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는 것은 빠르게 러시아의 베트남이 되었습니다. 젊은 소비에트 병사들 사이에서 사망률이 높아지자 그들은 전사한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아연으로 라인이 그어진 관을 따라 징키 보이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만 명의 무자히딘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명의 레드아미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1982년 초에는 소비에트 병력이 10만 5천에서 10만 1천 명 사이에 이르렀습니다. 그해 말에는 소비에트가 1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1982년 가을에 늦게 사망한 러니드 브레즈네프가 전 코미테트 고상국 보안 지도자 유리 안드로포프에게 국가 수반 자리를 물려줄 때 소비에트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방식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인구의 사기를 꺾고 무자히딘을 돕는 시골의 모든 주민들을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인 이동 학살 공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이 전략에는 코미테트 고상국 보안 스타일의 방해 활동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경제적 및 심리적 압력, 선동 요원, 뇌물 및 감옥 위협의 사용 등을 통해 저항 세력, 부족, 그리고 민족 클랜들 사이에 충성을 유도하거나 분열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1981년에 미국 대통령이 된 로널드 레이건은 파키스탄과 그의 정보 서비스인 대서비스 정보국, 즉 대서비스 정보국을 통해 무자히딘에게 총기와 원조를 늘렸습니다. 이 저항운동은 모스크백의 금전적 측면뿐 아니라 인력과 존엄성 손실 등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 운동은 미국, 파키스탄, 영국,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의 지원을 받았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갈등을 냉전의 핵심 부분으로 보면서 국제관계가 붕괴의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CIA는 사이클론 작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반소련 세력에 도움을 주어 아프가니스탄 무자히딘을 무장시키고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의 북서쪽 경계 지역이 아프가니스탄 저항 전사들의 기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 지원 외에도 무슬림 국가들은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에게 지하들을 벌이고자 하는 수천 명의 아프간 아랍인들을 자원봉사로 보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금은 악명 높은 오사마 빈 라덴이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알카에다가 되는 아랍 조직을 창설한 젊은 사우디였습니다. 미국은 갈등 종료까지 무자히딘 지원을 위해 3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1981년에도 헤라트에서는 심각한 전투가 벌어졌고 아프간 공화국군의 볼크 북부 지방으로의 무산된 작전이 있었습니다. 1984년까지 방언들은 소련 내부에서의 파괴 작전을 감행하도록 장려받았습니다. 방언들은 1985년 봄에 국경을 넘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아프간 반군들은 소련 국경을 넘어 여러 목표에 대한 조정된 침투를 시작했고 우즈베크 SSR의 공장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소련 영토 내부로 10마일까지 진입했습니다. 그 후 소련은 국경을 넘는 공격에 대응하여 파키스탄을 침략하겠다고 위협했고 더 이상의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게릴라 지휘관인 아흐메드 샤마수드는 소련에게 가시가 되었습니다. 1983년에 그들은 군사 지도자와 휴전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그에게만 재구성, 강화, 그리고 그의 군대를 늘릴 시간을 줬습니다. 카말이 그의 비밀 경찰장인 모하마드 나지부라를 보내 마수드를 찾아 죽이려 했지만 이 시도는 실패했고 다른 많은 시도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01년에 탈레반 정권이 1996년에 권력을 잡은 이후로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마수드는 미국의 9월 11일 공격 2일 전에 암살당했습니다. (1985년 3월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방의 총서기가 되었습니다. 소련은 한때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를 아민에게 돌린 것처럼 이제는 카르마를 실패작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요한 이유는 카르말 동지가 우리의 도움으로 계속 카불에 있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소비에트 연방공산당의 최고 행정기관인 소비에트 정치국에게도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20, 30년간 더 싸워야 할 것입니다. 소련 당국이 카멜의 해임을 촉구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1982년에는 안드레이 그로미코가 유엔 사무총장 하비에르 페레즈 데 구요와 카말의 사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계획은 카말을 아프가니스탄 군인이자 정치인인 닥터 나지브라고도 알려진 모하메드 나지부라와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에 그는 아프가니스탄 비밀경찰, 즉 KHAD의 수장이 되었고 카말이 이끄는 파르참 파벌의 일원이었습니다. 나지부는 잔인하지만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1985년 11월에 카르마는 소련으로부터 모든 지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임하고 1996년에 사망한 모스크바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해 5월에 나지불라는 혁명위원회의 총서기 및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시 아프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새로운 지도자를 잘 몰랐지만 그는 소련 공산당 전문가들이 결정한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국가의 상황을 개선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빠르게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파슈토와 다리어를 능통한 나지불라는 노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똑똑한 움직임으로 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자신과 국가를 이슬람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그의 연설에 코란의 구절을 끼워 넣었습니다. 1980년부터 시행되었던 카불의 야간 통행 금지가 마침내 해제되었고 여러 명의 반군 포로들이 석방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영국 군대는 무자히딘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반군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FAIM-9E 스팅어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노새에게 쉽게 운반되어 어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무기 사용으로 소련 헬기는 지상군 지원을 위해 고고도 비행을 해야 했고 이는 무자히딘에게 큰 이점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5년 내 미국에서 훈련받은 많은 반군이 탈레반으로 넘어가 훈련과 기술을 그들을 도운 나라들에 대항해 사용하게 되었다. 1988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오랜 논의 끝에 제네바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모두 이 두 아시아 국가가 서로의 사안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지했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아프간 난민의 자발적 귀환에도 합의했다. 두 나라는 소비에트 연방의 철수를 포함하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은 이 절차를 감독하기 위해 특별 임무를 설립했습니다. 따라서 나지불라는 성공적으로 그의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모스크바의 철수 노력을 조정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네바 협정은 다른 것들 사이에서 완전한 소련 철수와 미국 및 소련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 시간표를 설정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철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개방성과 투명성의 글라스노스트 개념과 나라의 경제를 개편하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소련을 변혁하고 정체기를 끝내고자 했습니다. 이는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소련의 오래된 통치 모델에서 탈피하는 움직임이었다. 더욱 냉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르바초프는 1987년에 미국과 중거리 핵력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침략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서 소련군은 추가적인 공격 행동을 제한하면서 남아있는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1988년 5월부터 8월 그리고 1989년 11월부터 2월에 걸쳐 레드아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이 철수되었으며 소련은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현지 무자히딘 지휘관들과 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철수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지만 1989년 1월에 실시된 태풍 작전은 국가의 중앙 및 북부 지방에 있는 반대 세력에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소련 추정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마수드의 전사 600명 이상이 전사했다. 소련군은 1989년 2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마지막 소련 군인의 이름은 보리스 그로모프 장군이었습니다. 우정교를 건너 소련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간 후 그는 말했습니다. 나 뒤에는 한 명의 소련 병사나 장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9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프간인들에게는 새 전쟁이 막 시작되려 했다. 모하마드 나지불라와 그의 정부는 1992년 4월 15일까지 권력을 유지했다. 그날 나지불라는 무자히딘 군대가 카불로 진입하자 사임했습니다. 그의 유엔 보호 아래 인도로 피신하려는 시도는 막혔고
그래서 그는 도시의 유엔 복합체에서 피신했습니다. 나지불레 반대하는 여러 그룹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4년간의 싸움 끝에 탈레반이 카불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9월에 유엔 복합체를 습격했습니다. 나지불라는 고문을 받은 후 살해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군의 은퇴한 장군인 모하메드 야히야 나우라즈에 따르면 아프간 소련 전쟁은 현대시대 가장 큰 제국의 붕괴를 촉발하는 데 도움을 준 역사적으로 드문 대결이었습니다. 양측 모두가 이 충돌에서 얻은 교훈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무엇을 보여주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무리 세련되고 잘 훈련받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숫자적으로 압도적이고 무자비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적합하고 전투에 동기를 부여받지 않은 군대는 전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이점과 숫자적 우위에서 결핍된 힘이라 할지라도 강한 신념, 고집스러운 결정, 개인주의, 끝없는 인내의 도덕적 품질에 의존할 수 있는 힘은 항상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특성들은 항상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적의 특성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1989년 미국의 기자인 패트릭 브로거는 아프간 무자히딘에게 패배한 소비에트의 패배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간단한 설명이 최선일 것이다. 그들은 미국이 베트남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빠져들었고 그 결과를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불러일으킬 적대감을 크게 과소평가했습니다.